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마감 시황은 사실 오늘 증시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시가 왜 하락했는지 원인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색깔 탭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랑 애플 그리고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빨간색 종목들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코스피 차트랑 S&P 차트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감 시황부터 오늘 간단히 좀 증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 정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사실 오늘은 그냥 먼저 수급부터 조금 보시면 조금 제가 왜 하락을 했는지 조금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조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2조 정도 매도, 외국인이 또 선물도 한 3,5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가 사실 현물을 이제 코스피를 한 2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오히려 선물을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원인을 조금 분석해드리면,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이 베이시스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선물과 이제 현물의 차이입니다. 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의 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 코스피 200을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식 가격이 426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코스피 200을 3월 만기 선물이 지금 424거든요. 선물이 더 낮은 것을 이제 선물 용어로 이제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백어데이션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 싼 선물을 사고요, 매수를 하고, 이 비싼 현물을 지금 매도를 하는 차익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보통 차익 거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한 2조 6천억 정도, 한 2조 7천억 정도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매매 종합에서 기관의 거의 아마 프로그램 매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도 아마 프로그램 매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인분들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매도는 프로그램 매도였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완벽하게 매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선물 다 매도였기 때문에 외국인은 순수하게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익거래 성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개인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의 매수가 있었죠. 코스피가 4조 2천억 정도 꾸준히 매수를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2조씩 다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피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은 차익거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을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이제 현물을 매도하고 이제 선물을 매수하는 것을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이제 기준이 현물이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현물 매도 차익 거래고요. 그냥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베이시스가 여전히 아직까지 백어데이션이기 때문에 이 매도 차익 거래는 내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내일도 기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외국인도 언제든 이 매도 차익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현물 매도 물량 부담은 조금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외국인 선물 동향 설명드리면, 외국인은 한 3,500억 정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고요. 개인은 한 5,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4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조금 간단하게 일단 해외 증시 쪽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이나 뭐 S&P 같은 거는 좀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사상 최고치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경신을 하였고,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S&P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이랑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단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과거는 한 최근에 오늘 장중에는 한 마이너스 0.6까지도 하락했었다가 조금 낙폭은 조금은 줄이고 있습니다.
S&P 차트 설명드리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폭을 살짝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홍콩,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거의 1%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고요. 조금 간단하게 이슈들 설명드리면 일단 유럽 쪽에서 일단 프랑스가 조만간 3차 봉쇄를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날 하락을 했었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랑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로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이제 쇼 커버링 때문에 3일 동안 한 96%라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이 쇼 커버링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주식이 고평가라고 하면 근데 이제 공매도한 주식이 사실 개인분들이 많이 오히려 더 사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들이 다시 주식을 이제 되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제 매도를 한 게, 공매를 한 게 버티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식을 다시 되사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가격하고 상관없이 되사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 미국 주식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 이 경우가 이제 천정에서 사실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조금 투자를 하는데 이제 조금 주의를 하는 단계가 정말 이제 오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미국도 지금 옵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1월 7일 기준으로는 총 거래 금액이 5조 달러가 넘었다고 하고요. 지금 역사상 가장 최고치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콜옵션 매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고요. 콜옵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가 상승한다고 베팅하는 이제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기 있는 옵션이 뭐 테슬라,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라고 하고요. 지금 향후에 사실 이 옵션 투자가 많아지면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S&P가 사실 상당히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었고요. 조금 이건 S&P 차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좀 보시면 많이 내려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사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뭐 자산 매입 축소 발언 관련했거나 뭐 테이퍼링 언급이 있을지가 가장 조금 주목이 되고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언급도 조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당 언급이 조금 나오면 증시는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FOMC에서도 그렇게 크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또 미국 쪽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고요. 그 실적 관련해서 조금 개별 주식들에 대한 조금 등락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면서 바로 코스피랑 S&P 차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부터 조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동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매일 조금 이 부분은 반복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빠르게 설명하면서 그냥 다시 한번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이 1998년 외환위기 바닥을 기점으로 상승한 게 엘리어트 파동상 1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로 주식이 많이 하락했을 때가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한 게 3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10년간 거의 횡보를 했던 장이 4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많이 끌고 올라갔던 제형주 장세가 2018년까지가 5파고요. 중요한 건 과거 파동이 아니라 이제 이번 파동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하락 파동이 이 1파부터 5파까지 상승을 되돌리는 파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파동은 아마 1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불규칙 빗바라고 해서 아직 하락 파동이 끝나지 않아서 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확률상은 불규칙 조정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 1파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상은 높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중요한 것은 이번 상승 파동이 언제까지일까 라고 사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아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 추정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추세선이 거의 닿은 부분에서 주식이 지금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조금 지금 정점을 치지 않았나라고 파동상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코로나 이유가 결국 1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1파라고 해서 일봉으로 다시 살펴보면 현재 일단 코로나 처음에 올라갔던 이 파동이 1파고요.
그 다음 조정을 보였던 데가 2파, 여기가 3-1, 3-2, 3-3, 3-4, 3-5 해서 여기가 3파고요. 이 부분이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4파고요. 그럼 현재가 일단 5파입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5파 고점이 어딜까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또 그어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 나오면 이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선을 하락할 때가 아마 증시가 조금 급락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다시 그럼 이제 1파에서 이 5파를 조금 찬찬히 보면 뭐 여기가 1파, 2파, 뭐 3파, 4파, 5파여서 파동이 다 끝나고 이제 하락 파동이 이렇게 크게 시작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뭐 1파, 2파, 3파, 4파여서 5파가 이렇게 다시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살짝 떨어진 다음에 5파가 다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고요. 일단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모른다고 하면 제가 너무 무책임하겠죠. 이제 그럼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확실하게 상승 추세에 살 수 있는 것은 이 3266을 사실 넘어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하게 매수를 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주가가 넘어가면 아 이제 다시 5파가 조금 더 남았구나 라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사실 깨면은 하락 파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게 그냥 4파일 수도 있고 4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A, B, C파로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 4파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어떤 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깨면 제가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선을 깨면은 잠시만요. 조금 다시 지저분해서 지우면은 이 추세선을 깨면 조금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게 지금 전환선인데 이 선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스팬, 이 세피아 색깔, 이 진한 초록색이 일목균형표 26일 후행스팬인데요. 사실 이 추세선이 전환선하고 상당히 유사한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과 전환선을 조금 깨면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하고 사실 기준선하고 상당히 지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깨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이게 뭐 4파여서 다시 이렇게 5파라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기준선을 다시 재차 상회하면 저는 그때 그냥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바로 그냥 이게 ABC로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시청자분들은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RSI도 지금 70 밑으로 지금 하회를 하고 있고요. 조금 짧은 시계열로 분봉 120분봉으로 보더라도 잠시만요. 좀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이 추세를 넘어서면 조금 단기간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추세선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조금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전환선과 겹치는 이 추세선을 하락하자마자 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추세선을 조금 깼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분 봉사는 지금 전환선을 하회하였고요. 약간 이 50일 이평, 이 검은색이 50일 이평선인데 50일 이평선이랑 이 선행스팬 바닥과 약간 이 기준선을 깨신다면 저는 그때는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아까 베이시스도 말씀드렸는데 이 선물이 지금 되게 싸기 때문에 현물에 비해서 언제든 이 현물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물을 매수하고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을 보더라도 오늘 이제 3.5%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언제든 이 9일 후행스팬도 약간 호전될 수 있는 모양이고요. 아직 기준선도 주가가 이 변동성이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S&P로 보면은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주3봉으로 장기 추세도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시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 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장이고요. 여기가 이제 1파까지였고요. 여기가 이제 2파고,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여기까지가 이제 3파의 고점입니다. 3파의 고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이고요. 최근의 상승이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 이번 5파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세선을 조금 그어보면 이제 2파 저점과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 이제 올려놓으면 약간 5파가 추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주가가 지금 현재 이 추세선을 넘어 있고요. 당연히 넘을 수 있습니다. 보통 5파나 3파 때는 추세선을 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고요. 넘었다가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이 5파가 끝나면 결국 조금 하락을 하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이제 1파인데, 그 1파를 일봉으로 조금 보시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5파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럼 1파, 2파, 3파, 여기가 4 트라이앵글로 4파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지금 이제 5파 진행 중인데, 중요한 것은 뭐 과거 이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일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추세선을 사실 그려보면 딱 미국 같은 경우에는 5파에서 사실 많이 나오는 이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좁아져 가는 게 쐐기형 패턴이고요. 딱 5파 고점을 향해서 갈 때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사실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사실 횡보를 조금 하다가 거의 마이너스 1.2%까지 조금 급락을 하였었고요. 그랬다가 사실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을 하였지만 이렇게 지금 급등락이 사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뭐 그렇게 과거 대비해서 많지 않고요. 지금 좀 약간 천정에서 나타나는 조금 약간 횡보를 하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레인지를 지금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이 쐐기를 벗어나는 순간 저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쐐기 패턴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유를 하시면 지금 당장은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나 해외나 뭐 아직 기준선은 하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량 매도를 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는 판단하지만 일단 이 전환선을 깨고 이 추세선을, 이 쐐기 추세선을 깨지면 그때는 조금 일부 매도, 이 기준선까지 깨면 조금 전량 매도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빨간색 탭들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신용장고들도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또 늘면서 사실 21조 6천억 정도 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요, 뭐 그 신용 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락을 할 때 이게 조금 증시가 보통 몇 달 뒤, 몇 주 뒤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용 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조금 약간 위험 요인, 그러니까 위험을 조금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신용장고랑 뭐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그냥 코스피 밸류에이션 설명도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누적 수급 차트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60조 이상, 지금 한 65조 정도 2020년부터 매수를 하시고 있고요. 외국인은 뭐 조금 약간 매도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최근 올해 들어서 조금 매도가 조금 더 거세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사실 누적해서 엄청난 양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인의 매수 분량을 거의 다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개별 종목들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이제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이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게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평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고평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6.5에서 8% 정도 되면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는 패턴을 나타냈고요. 뭐 이번에도 사실 어김없이 8% 정도를 딱 터치하자마자 사실 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인 하락일지 아닐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조금 유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충분히 조금 많이 오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이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금리를 조정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페드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뭐 금리가 조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페드 모형상으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연구 성장률은 제가 25년부터 한 33% 정도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이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한 내재 가치는 13만 8천 원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한 8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내재 가치상으로는 한 6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조금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잉여 현금 흐름이란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차감하게 되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영업 현금 흐름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순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판 이제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요. 뭐 인건비나 법인세, 뭐 광고비 등 뭐 기타 비용들을 다 차감한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캐펙스는 회사가 뭐 건물이나 공장을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고요.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결국 투자 비용을 차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한 25년도에는 한 30조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계산을 하였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내재 가치는 한 14만 원 정도 있는 종목이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설명드릴 때 이렇게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률, 뭐 당기순이익, 뭐 영업이익률, 뭐 에비타 마진, 뭐 총차익금 이 정도 이렇게 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주기 때문에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실적 추정치나 뭐 퍼나 PB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차트 설명해 드리면, 삼성전자 차트 설명해드리면 원래 구주봉하고 주봉도 초장기 추세도 설명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다 상승 추세여서 이것도 설명을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 전환선을 이제 하회를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부 매도는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요. 사실 26일 후행 스팬은 뭐 아직까지는 역전은 아니지만 주가가 언제든지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지금은 그냥 일부 매도 정도 가능한 것 같고요. 뭐 전량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기준선까지 확실히 깨고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전량 매도는 다시 뭐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파가 남아서 이렇게 조금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그냥 4파여서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5파여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선을 하회해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기준선을 돌파하면 그때 조금 재매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 기준선을 깨면 그때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개인적인 제 추측이지만 이번에 그냥 하락 파동이 조금 시작되고 있지는 않나라고 판단은 하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선을 중심으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매도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차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사실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연구 성장률은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FCF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한 23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한 마이너스 7%인데 사실 뭐 마이너스 30%에서 한 플러스 30%까지는 그냥 오차 범위 내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럼 그냥 지금 주가가 거의 한 적정 수준 주가 레벨이다 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규 매수하시는 거는 내재 가치 상으로는 전 조금 부담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차트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단 현대차도
똑같이 삼성전자랑 똑같이 일단 이 전환선을 하회를 하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부 매도는 가능한 차트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이 9일 후행스팬도 뭐 확실하게 역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조금 역전이 될 가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일부 매도, 뭐 수익 실현 정도 딱 가능한 레벨이라고 생각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선을 깨면 그때는 꼭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뭐 주가가 재차 반등해서 이 기준선을 상회하면 그때 조금 추격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더 조금 싸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케미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아졌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 대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은 조금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엔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롯데케미칼은 저 연구 성장률 한 2%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한 28만원 정도 되는데 FCF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한 34만원 정도까지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나오지만 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는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그냥 거의 적정 주가지만 뭐 살짝 저평가 되지 않았나 할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밸류에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설명해드리면 롯데케미칼은 일단 일봉상으로는 지금 기준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어제죠. 이제 어제부터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제군요. 이제 1월 22일 날 사실 하회를 하면서 그때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벽하게 기준선을 하회하고 이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좀 매도를 하시고 안전하게 기준선을 재차 상회할 때 일부 매수, 이 전환선까지 상회하고 나서 조금 전량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매도하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 50일, 이 검은색이 50일 이평선인데 이 50일 이평이나 이 선행스팬 바닥 이 상단에서 뭐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할지 사실 이 선행스팬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보일지 그냥 이 선행스팬을 하단을 깨버릴지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안전하게 저는 지금은 그냥 일단 매도를 하고 이 기준선 상회하는 것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과거 기대 수익률 추이가 뭐 거의 5%를 범위로 한 1% 내외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추세를 이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여기로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뭐 셀트리온은 제가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한 32만원 정도 되는데 이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뭐 30만원 거의 뭐 적정 주가다, 지금 적정 주가 레벨이다 라고 밸류에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다행인 점은 이 선행스팬 내에 조금 들어와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 추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환선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항을 보이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하신다면 이 전환선을 완벽하게 상회할 때 조금 일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기준선을 상회할 때 또 일부 매수, 이 선행스팬 상단까지 돌파를 할 때 일부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전 개인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이 더 확실하게 상승 추세인 종목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잠시만요. 네, 조금 오류가 걸리고 있어서 조금 식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뭐 과거 저점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절대가치 평가해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한 46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해드리면 현재 주가, 목표 주가가 한 37만원, 한 마이너스 20% 정도니까 이 부분은 뭐 거의 오차 범위 내지만 조금 살짝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설명해 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하락은 하였지만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이 일목균형표 추세상으로는 뭐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뭐 전환선 위에 있고 뭐 9일 횡스팬도 아직까지는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조금 RSI가 이렇게 70 부근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전환선을 하회하면 일부 매도,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지는 않아도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KB금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최근 조금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률은 뭐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조금 KB금융 같은 경우에 조금 우려되는 점은 아무래도 조금 뭐 이익공유제라든지 조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정부에서 조금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조금 주가에는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금융사가 금리랑 사실 가장 크게 연동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고채 10년 금리는 한 2, 3년 내에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좀 정책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 뭐 배당 성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 좀 중장기 추세로는 조금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좀 차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과거에 이 선행스팬 바닥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상승을 했지만 아무래도 재차 지금 선행스팬 바닥에 또 다다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이 선행스팬을 깨고 하락을 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현재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9일, 26일 후행스팬들도 다 역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사실 진작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이 선행스팬 하단을 다시 돌파할 때 뭐 일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기준선 돌파할 때 다시 2차 매수, 전환선 돌파할 때 3차 매수, 이 선행스팬 상단까지 돌파하고 나서 사실 완벽하게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매수하시는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매도를 하시는 걸 전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SK텔레콤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과거 저점 수준까지는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SK텔레콤은 연구 성장률을 제가 3%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현재 주가가 한 25만원 정도 되는데 FCF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한 16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뭐 내재 가치를 조율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K 그룹 자체가 이제 SK텔레콤을 조금 분할을 한 다음에 중간 지지를 만들어서 이 주 SK랑 합병을 하기 때문에 저는 SK텔레콤이 조금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 저는 SK텔레콤에 대한 주가 부양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오히려 SK텔레콤보다는 SK 지주를 매수하시는 게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판단이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차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기준선을 하회를 하였고요. 이날 사실 기준선하고 전환선은 역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보유한다면 매도를 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기준선을 하회할 때 매도를 했을 것 같고요. 이 9일 후행스팬들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 오늘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뭐 내일 주가가 과연 이 전환선을 그럼 이제 하회하는 걸 보고 그때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뭐 내일이라도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 뭐 그때는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매도를 안 하셨으면 이 전환선을 깨면 그때는 좀 전략 매도, 기준선을 재차 다시 상회하면 그때는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아까 S&P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애플이랑 테슬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어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도지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십자 모양이 사실 도지라고 하고요. 보통 이 경우가 이제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보통 신호로 많이 나타납니다. 보통 천정에서 특히 발생을 하면 사실 천장을 나타내는 신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최고가였죠. 사실
어제 주가가 최고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았고 조금 추세가 이렇게 전환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상으로는 아직 여전히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스팬도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여기가 일단 천정일 확률이 높다고는 판단되지만 뭐 추세 매매 자체가 천정에 팔기보다는 확실하게 천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팔자기 때문에 조금 전환선을 깨면 그때는 저는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환선을 깨면 조금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시 뭐 주가가 재차 전환선을 상회하면 조금 그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여전히 기준선, 전환선 다 상회하고 있고 스팬들도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주가랑 전환선도 상당히 지금 붙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11월부터 사실 이 전환선을 한 번도 종가 기준으로 하회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실 장중에 이 전환선을 큰 폭으로 좀 하회하면 저는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시 이 주가가 전환선을 돌파하고 매수를 조금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전환선을 조금 크게 돌파를 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뭐 지금 당장은 조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